안녕하십니까. 신경심리학 12번째 시간입니다. 음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시각으로만 보더라도 1 초에 10만 비트의 정보가 입력된다고 합니다. 10만 비트가 우리 한글로 치자면 몇 글자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지 않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그렇게 시각을 통해서 입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감각계가 시각밖에 없습니까? 시각 이외에도 우리 몸 자체에 대한 감각까지 끊임없이 전달하는 감각계까지 합치면 6 가지 감각계가 될 텐데, 그럼 그 6 가지 감각계를 통해서 입력되는 정보 양을 치자면 엄청난 숫자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말초신경계를 통해, 그리고 중추신경을 통해, 그리고 중추신경계 총에서도 척수, 그리고 뇌에서도 아랫부분 뇌가 뇌줄기, 그리고 그 피질 아래쪽 대뇌 피질 안쪽에 있는 그런 기관들, 주요 기관들, 그다음 이제 피질로 이렇게 전달되어질 텐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다 상위 수준 피질까지 전달되어지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 입력되는 감각 자극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또는 이미 우리 신경계 안에 그것이 내가 자각할 수 있는 형태든 자각하지 못하는, 즉 무의식적 형태든 학습과 기억으로 인해서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들에 의해서 그런 자극들이 걸러지겠죠. 일단 그 소위 상향식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보자면, 그 자극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강하든지 강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다든지 달리해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다른 자극들은 뭐죠? 의도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시가 되어지고, 그 큰 소리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소위 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정보 처리가 되어져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이며 그 소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보 처리가 되어지죠. 또 한편으로 그런 무의식적 수준에서든 의식적 수준에서든 그런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신경계 내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 또한 입력되는 정보들을, 그죠, 걸러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대표적인 예로 임상 장면에서 그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얘기하는 PTSD를 겪고 있다 하면은, 그러한 PTSD 경험과 관련된 유사한 상황에 제가 노출되어지면은 그러한 자극들에 대해서는, 그죠, 굉장히 민감하게 정보 처리가 되어지고, 그 이후의 자극들은 자동적으로 무시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러한 그 PTSD 경험과 유사한 상황에 해당하는 여러 자극들, 그런 자극들은 결국 중추신경계를 거쳐서 최상위 그러한 그 신경계까지 도달하면서 우리 의식적 자각도 만들어내고, 각 신경계 수준에서 무의식적인 수준부터 의식적인 수준까지 각 신경계 수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적, 소위 심리적 경험과 행동적 그런 반응들을 생산해내겠죠. 결국 우리가 이 환경과 맞부딪혀 있는 이 몸에서 여러 그런 채널을 통해서, 즉 감각기를 통해서 입력되는 정보들은 결국 상위 뇌로, 상위 신경계로 전달됨에 따라 계속 필터 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금방 말씀드린 무의식적 수준에서든 의식적 수준에서든 저장되어 있는 기억적인 정보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필터 아웃 또는 걸러질 때, 필터링 되어질 때 그것을 하향식 주의다, 이렇게 그런 현상에 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가 소위 의식할 수 있는 내용까지 처리되려면은 결국 그것들이 어디 대뇌 피질, 그중에서도 좌반구, 그리고 그중에서도 전전두 피질, 그중에서도 특히 물론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분들이 다 각기 나름 작업기억, 의식의 내용을 형성하는 기능을 붙여진 이름으로써 작업기억을 기억이라는 기능을 하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대외측 전전두 피질까지 그러한 정보들이 수렴되어질 때, 물론 상향에서 말초에서 중추로, 그죠, 상향식 처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학기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향식 처리, 오히려 중추에서 말초로
좀 더 상위 부분에서 하위 부분으로 그렇게 피드백되어지는 연결이 오히려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말초에서 시작해서 우리 감각계로부터 시작해서 말초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배회적 전전두까지 이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처리되어질 때 결국 그것들이 수렴되어지면서 결국 필터 아웃 되어지니까 그러한 의식의 내용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자아라는 그러한 의식적 내용 그리고 이 자아라는 의식적 내용을 축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내가 안다.'라고 자각한다라고 여기지는 그러한 어떤 그런 의식적 내용들은 결국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분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식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하위 중추나 또는 말초 아니면 우리 감각계에서 아니면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나 자극,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소위 음 주의하지 못해서 선택적 주의가 일어나지 못해서 지속적 주의가 일어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뭐 자발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시되어진다. 무시되어진다는 것이 내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주의하지 못한다 이러므로 이제 무시되어지는 부분이죠. 결국은 제가 뭐 한 학기 내내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식적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의식적 처리 과정으로 일어난 그런 일부분의 구성된 산물 그것도 또 고지곳대로 그것이 의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신경계 안에 뇌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그리고 그때그때 의식되어지는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자급 기억 안에서 구성되어졌어. 즉 꾸며내어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의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있는 그대로를 기억하는 것이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는 의식적 내용을 구성 꾸며내게 된다. 근데 구성하고 꾸며내는 그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동적인 신경계의 그런 음 진화적인 진화적인 그런 정보 처리의 산물이 그러한 형태로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들이 뭐 우리 첫째 시간부터 쭉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그런 불린의 환자들이 보여주는 좌반구의 그런 작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어 자아에 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를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자아에 관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이 잘 연결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관찰학습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심리학회에서 보고한 바로 의하면 이제까지 심리학 논문 중에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온 주제가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관련된 그런 논문이라 합니다. 숫자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논문이 연구가 되어진 분야가 바로 스킨의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스킨은 특히 도구적 조건화로 유명하죠. 물론 도구적 조건화가 고전 조건화 없이 홀로 외따로 도구적 조건화가 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스킨의 행동주의 심리학, 특히 도구적 조건화가 이제 스키너가 많은 공헌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연구되진 분야가 바로 관찰학습이라 합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그런 의식의 내용을 자아라는 또 다른 의식의 내용을 중추로 해서 축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각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주의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언어적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그것 또한 소위 그죠 자방어 기제라는 그러한 정신분석학의 이름을 빌려서 보자면은 그게 다 합리화되어지고 꾸며진 이야기다 이렇게 어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실 그렇다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타당성이 떨어지는 얘기가 결코 아 아니죠. 예. 뭐 제가 그 타당성을
할 만한 얘기들은 우리 한 학기 내에 살펴보았지만 다시금 얘기하기에는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소개해 드린 책들 중에 뭐 다 라마찬드라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든 그리고 뭐 사일런트 랜드든 그 다 동일한 공유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얇고 그리고 그 부분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좀 표현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겨지는 부분은 자네한테 속았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좀 얇고 그죠? 글자도 뭐 이렇게 음 글자 수도 많지 않고 하니까 한번 읽어 보길 추천합니다.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그런 자아의 그런 속성을 얘기를 했는데, 자, 관찰학습 같은 경우에 현재 학습 아니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관찰학습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관찰학습, 여러분 뭐 당연히 결혼 시간에 관찰학습 배우셨을 테고, 저는 학습 심리학에서 관찰학습을 거의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잠시만 다룹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일단은 첫째, 제가 관찰학습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도대체 관찰학습이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왜 몰라. 읽어 보면 알지. 결혼 시간에 관찰학습 다 이렇게 관찰해서 보고 난 다음에 애들이 그런 공격 행동도 하고 하는 거, 그게 관찰학습 아니야. 자, 그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관찰학습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현재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관찰학습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찰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관찰학습의 창시자라 얘기하는 반듀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반듀라는 처음 행동주의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행동주의 심리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인지혁명이라는 이름하에 그 분야의 하나로서 인지심리학이 있죠. 그런데 이 인지혁명이라는 것이 그 태동된 그런 철학적 배경이나 그런 행동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냄새가 꼭 이원론 그리고 데카르트의 어떤 정신 이런 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류의 얘기를 하는 걸 봤고 현재의 인지 심리학은 그런 경향성이 없지만, 전통적인 과거의 인지 심리학은 바로 그러한 데카르트의 정신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다루지 않고 그죠?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기계, 즉 수학적인 기계만으로도 인간의 정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인지심리학 하면 항상 거기에 신경, 즉 뇌를 고려하는 신경이 들어가서 인지신경과학이라는 것이 요즘은 인지심리학의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이제 뭐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과거에는 '인간 굳이 볼 필요 없다. 뭐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기계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오류가 없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바로 플라톤. 플라톤 같은 경우에 그 뭡니까 기하학자라고 여기지, 수학자이고 기하학자였거든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자기의 아카데미에 들어오려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아카데미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학적인 그러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 능력이 바로 이성이란 이름으로 이건 선천적으로 이데아의 세계 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전통이 그대로 인지심리학 안에 들어가고 인지혁명 때 그것이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인지혁명이 나타난 것이 바로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시작됐거든요. 컴퓨터가 하는 짓을 보니까 그것이 수은 그저 일령 계산을 하는데 사람처럼 뭔가 정신적인 기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는 그 사람처럼 정신적 기능을 하는 마음이란 것은 오로지 바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성, 즉 몸을 빼버린 그죠? 정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성적인 것. 그런 이데 플라톤의 이데와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러한 마음만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왜? 행동주의가 행동만 다루기 때문에 마음은 연구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지혁명 그 안에는 바로 그러한 이원론자의 유령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정신적 요소들을 랄까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죠. 지금 와서는 바로 이제 이 몸과 정신, 마음이라는 것이 떼려야 뗄 수도 없고 바로 정서라는 부분이 몸과 직결되어서 인간이에 있어서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동안에는 어떤 그런 그 플라톤, 데카르트의 그런 정신, 이성적인 그런 마음, 마인드라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 그것이 인간의 정신의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왔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해 보니까 그것이 예. 제가 이거 뭐 흰 화면을 띄워 놓고 너무 제 말만 하고 있어서 제가 노트를 할 요량으로 이 흰 화면을 떴는데 말만 하고 있어서 다시 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뭘 얘기하다 말았죠? 음. 음. 뭐 다시 돌아 어쨌든 그래서 그 몸과 정서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는 인간의 란 어떤 마음 소위 인간의 그런 심리적 속성을 제대로 타당성 있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면서 그리고 뇌과학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요즘은 인지심리학하면 다 인지신경과학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자 반두리아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자 반두리아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였어요. 자 행동주의, 학습 심리학 하면 행동주의가 이제 대표적인 과목인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죠. 자 인지주의, 인지심리학이 행동주의는 인간의 행동만을 들여다보니까 인간은 행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라는 것도 있잖아. 정신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행동주의로 인간을 설명해? 아 그 제한이 있어. 그렇게 해서 마음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임으로써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인지주의고 그 안에 인제 인지심리학이라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의 극단적인 행동주의는 그죠? 선천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고 왓슨처럼 후천적인 요소에만 이제 모든 것을 만약에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하는 바람에 그죠? 후천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의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학습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줘. 우리 익히 학습 심리학에서 봤지만 선천적인 요소는 바로 후천적인 요소하고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바로 후천적인 기제, 즉 학습 기제라는 것도 선천적인 기제의 산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선천과 후천을 같이 고려 함으로써 초기 그 소위 초기에 그런 비판을 받던 부분들이 지금은 비판받을 만한 그런 이제 그런 조건이 아니다. 그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행동주의에서 행동이라는 것은 유기체가 하는 모든 것인데 뭐 조건이 있어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은 사고나 감정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사고나 감정, 바로 인지주의가 비판하는 너네는 행동만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뭐 유기체가 하는 것인데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사고 감정까지도 다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인지주의가 비판하는 그런 비판도 타당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번 강조하고 그 비유 들었지만 우리의 정신 마음이라는 것은 그죠? 뭐 행동만 들여다볼 게네 들어봐요. 사실 행동만 들여다보니까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그 표현조차도 행동이란 개념도 없고 행동주의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의 말을 빌어서 행동만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다는데 바로 그 마음이란 뉘앙스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뉘앙스가. 그 뉘앙스가 바로 플라톤,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이원도적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동주의는 행동주의, 행동이라는 개념이 뭐죠? 거목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 하에서 바로 정신,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물리적 현상에 붙인 이름이고 그것은 뭐 굴뚝에서 연기가 술술 나요. 어떻게? 공장 안에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공장 안에서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연기인데 바로 그 연기가 공장 안에 기계를 돌리는 것은 아니죠. 바로 굴뚝에서 나는 연기, 기차 바퀴가 굴을 때 철컥철컥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 정신,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그 바로 현상이고 결국 그 연기, 굴뚝에서 나는 연기라든지 그 기차 바퀴 소리란 것은 굴뚝 안에서 돌아가는 기계의 물리적 작용에 의한 그로 인한 부산물이다. 기차 바퀴가 철길을 달리기 때문에 물리적 작용에 의한 부산물이다. 이렇게 보면서 소위 마음과 정신이라 부르는 사고와 감정을 연구하는 것이 행동주의랄 주의 또는 행동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은 행동은 뭐죠? 유의체하는 모든 것이요.
우리가 마음 정신 얘기한 모든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일단 조건이 있어요.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측정하게 되면은 사고 감정도 다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주의에서 비판한 그 비판 자체가 행동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죠? 이거 뭐 측정, 소위 심리학이 그 과학이다, 그죠? 행동 과학이다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과학이라는 그 이신론적 방법이 어떠한 패러다임 하에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규정 하에서 접근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 없이 하는 비판이라고,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훌륭한 인지 심리학자들이 뭐 손꼽을 수 없이 많고, 제가 거기에 비하자면 뭐 세 발의 피, 조족 지혈이 아니라 뭐 세 발의 피보다도 뭐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러한 전문성이나 학력이나 지적 그 어떤 그런 그 심리학에 관한 그런 뭐랄까요? 전문성이 제가 미비하겠지만 물론 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대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피상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피상적으로 개론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심리학 과목 시간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고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반듀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자.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인지 심리학이 행동주의 비판하면서 인지 심리학 쪽으로 관심이 확 쏠리니까, 소위 마음이라는 것을 연구할 수 있다 확 쏠리니까, 그때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모션은 배제하고, 이모션에 대한 것은 그죠, 그 사람들은 물질, 이 몸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물질을 고려하지 않고 뭐 그 수학적인 어떤 기능에 의해서 컴퓨터처럼 뭔가 꼭 인간의 정신을 흉내내는 그런 것들이 전부라 생각하는 마인드에 초점을 맞췄지, 이모션은 그 사람들 무시했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연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동주의가 연구하지 못한 것을, 소위 그 사람들 말로는 행동주의가 연구하지 못한 것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인지주의 하에서 인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붐이 확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반듀라가, 제가 알기로는 반듀라가 인지주의와, 즉 달리하면 인지심리학과 행동주의의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그래서 학습 심리학자로서, 그죠? 후천적인 경험으로 인한 어떤 행동 변화, 즉 학습으로 인한 행동 변화, 기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죠? 이 행동주의가 인지주의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인지 심리학도 양다리를 거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 것이 바로, 또는 학습과 기억을 설명한 것이 관찰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는 이제 그렇게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노트하려고 했던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걸쳤기 때문에 반두라가 얘기하는 관찰학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 주의 과정에 의해서 일어난다. 둘째, 그 정보를 파지해야 된다. 셋째, 이것을 리허설해야 된다. 뭐랄까요? 리허설, 리허설 말고 연습이랄까요? 우리말로. 예, 연습해야 된다. 셋째, 동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관찰학습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반두라는 설명했어요. 자,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주의예요. 이때 근데 이 주의는 어떤 주의? 언어적으로 의식되어지는 주의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파지는 리텐션이라 얘기하는데, 예, 달리 얘기하면 결국 저장, 결국 기억을 얘기해요. 이때 파지도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언어적, 의식적 파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습 또는 좀 리허설, 제가 영어로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연습이라 얘기할까요? 뭐 재생, 예. 또 어떤 책에는 재생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언어적으로 의식적인 재생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동기도 언어적, 의식적 동기를 얘기해요. 자,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고 학기 내내 말씀드렸던 거. 이 언어적, 의식적 경험이라는 것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일부분.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그것은 언어적 의식적인 그러한 주의와 타지와 리허설과 재생, 예, 재생 리허설 좋습니다. 과 동기를 통해서 관찰 학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데카르트의 그런 의식적인 그런 정신, 마음이 곧 전부이고
그것만이 인간이 고유하게 다른 동물과는 달리 가진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냄새가 물씬 나죠. 물씬 나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받고 여러분이 알듯이 어 다 결국은 행동이라는 개념,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결국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물리적 작용, 그리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서 물리적 작용을 통해 결국 신경계 내에서는 이제 신경세포들이 전기신호, 화학신호 그것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부산물이란 것이 아까 기찻길 위의 소리나 굴뚝에서 나는 공장의 기계가 돌아감으로써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런 언어적 의식 이다. 그것의 축을 이루는 것이 자아라는 의식적 내용이고 그런 자아라는 의식적 내용이 축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의식적 내용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찰학습은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행동주의 비판을 받으니까 행동에서 빼고 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죠? 행동의 개념 그것과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내용을 볼 때 결국 그러한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 또는 유기체가 하는 어떤 측정 가능한 형태로 해서 물리적 작용 없이 이런 것들만으로 학습이라는 것이 기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생성될 수 있냐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관찰학습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해 보는 그러한 식의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자 좀 치울까요? 예. 그런데, 그런데 문어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제가 뭐 한 학기 내내 학습과 기억 관련해서 제가 판서했던 내용을 쭉 정리한 거예요.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문어 같은 경우에 아유 넘어갔습니다. 문어 같은 경우에 관찰 학습을 해요. 관찰 학습이 돼요. 문어 같은 경우에 이것이 두 종류라 해서 두 족류라 해서 머리에 다리가 붙어 있는 그런 녀석들에서 두 종류라 부르는데 얘들은 우리처럼 척수 내 이런 식의 그런 그 뭡니까 이 척추 동물이 갖고 있는 이런 신경계를 보이지 않아요. 얘는 척추 동물도 아니죠. 예. 그런데 이 녀석들이 뭐 관찰 학습을 해요. 다른 문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뭐 학습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도구적 조건으로서 강화받는 행동을 보고 자기가 직접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 일어나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습득하는 이런 과정 없이 관찰 학습하고 난 다음에 곧장 동일한 상황에 유사한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가 관찰한 그 내용과 동일한 행동을 해서 강화를 받는 그런 행동을 해요. 자, 문어가 문어가 언어적 의식적 주의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어가 의식적 언어적 리텐션 파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어가 언어적, 의식적 재생을 한다.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머릿속으로 그 리허설 해보는 연습해 놓은 거예요. 리허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면 그런 상황이 되지만 똑같이 행동하려는 그런 재생을 한다. 턱도 없는 소리죠. 문어가 의식적 동기가 생겨서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어떠한 강화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행동을 해야지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찰학습이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문어도 관찰학습하는데 반대로가 얘기하는 그것은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관찰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관찰학습을 들여다보면은 반사도 들어가 있고 그죠? 고전적 조건화도 들어가 있고 점화도 들어가 있고 도구적 조건화도 들어가 있고 이 서술기억도 들어가 있고 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심리학 논문 연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짧게 하려는데 항상 뭐 짧진 않는데 길어지는데
왜 많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 얘기는 또 뭐 자 그만하고 고용 조건 하나만 예를 들게요. 뭐 다른 동물의 경우 얘기하면 또 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경우를 얘기하죠. 엄마가 쥐를 보고 우리 집 위에 있는 집쥐를 보고 놀랐다. 화들짝 놀랐다. 아이가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가 집쥐를 보고 놀란 이 아이가 그다음부터는 이걸 한번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집쥐에 대해서 논란 또는 공포라는 그런 반응이 학습되었다. 관찰 학습되었다. 자, 관찰 학습 같죠? 이거 할 때 아이가 주의를 여기 어텐션하고, 그죠? 이거 뭐 일어났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모른다. 예, 주의를 어텐션하고. 그다음 이제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파지, 리텐션, 파지를 하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 이제 이거를 리허설을 해요. 어떻게 나중에 집쥐가 나타나면 놀람이나 공포가 일어나게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 반주라의 말대로 하자면 세 번째, 이 집쥐가 나타나면은 이 아이는 놀란 공포에서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달아나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그런 동기가 생길 수만 있다면, 동기가 있다면 이 집쥐를 보면 놀라고 공포 반응을 보면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반두라 얘기대로 하자면은.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아이가, 예? 아이라 해서 뭐 한 10살 먹은 아이가 아니라 그냥 서너 살 먹은 아이라 하더라도 한두 살 먹은 아이라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의식적인 주의, 파지, 재생, 동기가 생기는지도 퀘스천이지만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뭐예요? 고전적 조건하죠. 엄마가 놀라하는 그 표정과 행동, US, 집쥐, CS, 아이는 USCS에 같이 노출되면서 바로 집쥐, 처음에 이 아이한테는 집쥐는 NS였는데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성자기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아이는 집쥐가 CS 돼서 CR 반응 보는 거. 고전적 조건화는 뭐 아메바도 한다. 이런 의식적인 주인이 파진이 나발인 이런 거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태아들도 고전적 조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관찰학습이 아닐 뿐더러 그러한 과정을 반두라가 얘기한 그런 과정이 관여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관찰학습하면 이런 요소 다 섞여 있고 금방 얘기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까 도대체 관찰학습이 존재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념심리가 아니라 인지심리학 들어가면 학습 심리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로 뭐요? 잠재적 학습과 통찰력과 관찰학습 얘기야. 통찰력 잠재적 학습은 빼먹는 법이 있더라도 관찰학습은 반드시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행동 개념으로 우리의 인간을 설명하지 못하는 예로 얘기야. 턱도 없는 소리야. 그거는 행동이라는 개념조차도 없고, 그죠? 행동주의가 어떤 식으로, 현재의 행동주의가 어떤 식으로 인간을 이해하는지도 이해도 없고, 말 그대로 뭐예요? 어디? 바로 저 북아메리카에서 그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가치, 그리고 바로 유럽에서 건너오기 전에 그 유럽을 팽배했던 이원론적 생각이, 그 전통이 자기들은 이원론적이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걸 떠나서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서 그러한 뭐 반두라가 얘기하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양다리 걸치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구미에 맞는 거예요. 왜? 다른 동물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도저히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도저히 반박할 수 없어요. 스키너가 얘기하는, 그리고 파블로가 얘기한 그것이 처음에는 그 반박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고 그것이 너무나 타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해요. 그런데 그나마 뭐 반두려가 구원자가 되었죠. 구세주가 되었죠. 뭐 관찰학습만큼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질적으로 뭔가 다른 뭔가 하나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어도 관찰학습하는데 뭔 놈의 문어가 그죠? 언어적, 의식적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합니까? 그럼 문어는 그런 거 필요 없이 하고 인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진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찰학습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멸종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제가 관찰학습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그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자아라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제가 복습할 겸 뭐 짧진 않지만 길게 말씀드리고 그러한 자아를 중심으로 한 의식적 경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관찰학습을 생각할 때 도대체 관찰학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것. 관찰학습에는 그 이외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러한 학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습 심리학 때 관찰학습 다루지 않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관찰학습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다라고 저 같은 그죠. 피레미 같은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심리학도로서 많이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일부러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인제 주의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도라의 관찰학습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자, 주의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주의, 관찰학습에서도 주의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는 의식적인 언어적인 주의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의와 관련해서 주의 종류를 얘기했고 다 지속적 주의든 선택적 주의든 방향적 주의든 그것이 다 우방구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하면서 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다라고 여기지는 어떤 그러한 주의만을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라는 과정이 맨 처음 관여하는 관도라의 관찰학습 제가 얘기했고 그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전 시간 거 복습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의가 어떤 주의가 바로 어떤 좁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주의가 아니라 앞서 봤던 세 종류의 주의를 다 포괄하는 이런 주의가 좌우방구의 기능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자, 우리 좌우방구의 기능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 즉 기능 편제와 앞서 뭐 언어라든지 또 다른 불린의 환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살펴봤었죠. 오늘 주의. 근데 이 주의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의식과 직결되어지고 주의 기능을 여러분은 앞으로 제대로 타당성 있게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은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의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주의 곧 의식 같아요. 의식이라는 것이 곧 주의가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주의라고 우리가 어떤 소위 정신적, 심적 현상 우리가 게 대해서 이름을 주의라고 붙인 것이지 알고 보면 이것도 결국은 주의라는 이름이 필요 없이 결국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현상, 굴뚝에서 나는 연기나 기차 소리와 같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해요. 또 얘기하다 또 다른 얘기 잠시 하면은 어떤 심리학자는 물론 그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뇌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신경 심리학자인데 어떤 심리학자는 동기라는 개념도 없애버리자 그래요. 왜? 이름표를 붙여 놓으면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뭔가 실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좌반구의 그러한 의식적인 경험을 전담하는 그런 자극 기억 내에서의 그러한 내용들이 즉 자아라는 의식적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소위 의식적 경험들이 이름을 붙이면은 그 실제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동기라는 개념도 없애버리자 그래요. 동기 결국은 동기 정서와 다를 바가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의 곧 의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떤 학자들은 주의가 곧 의식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 주의를 접어들 때 바로 전전두엽 중에서도 배외척 전전두 피질의 바로 자급 기억과 관련해서 주된 기능으로서 주의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곧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도 감각계로부터 시작해서 말초를 통해서 중추를 통해서 중추신경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외측 전전두엽으로 그 수렴하는 과정을 상향식 주의와 하향식 주의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주의라는 것은 의식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그런데 소위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에 있어서 심리학을 통해서 학문에 있어서 의식이라는 것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도 그만큼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를 다루기가 힘드니까 주의가 안 되어지는 무시, 제가 또 잘못 건드렸습니다. 무시, 이걸 neglect라는데, 예, 무시를 연구를 하면은 더 주의 기능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해서 무시를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의 편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무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나 너 무시할래." 이런 의미의 무시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 주의 편제를 보시면 음 지금 좌반구, 우반구가 있는데 좌반구, 우반구가 이것이 주의가 기능이 대칭적이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의 설명부터 먼저 보시면 주의 기능이 우반구 우세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각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죠? 오른쪽 시야, 지금 우시야가 되겠죠? 한자말이 되네요. 그죠? 여기는 뭐냐, 제가 왼쪽 시야. 시야는 visual field라고 우리 한번 제가 분할내 환자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시야에는 좌반구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점점점점 표시하고 여기 점점점점 표시하고, 그죠? 또 우반구에는 이렇게 B급 표시하고 여기 B급 표시했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좌반구는 뭐 우시야에만 어텐션을 해요. 우반구는 양쪽 다 어텐션해요. 그래서 주의 기능이 우반구에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어텐션이 어떤 어텐션을 얘기할까요? 지속적주의 또는 선택적주의, 우리가 언어적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소위 의도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으로서 일어난 주의를 얘기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바로 생물학적으로 바로 방향적 주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물론 그럼 지속적 선택적 주의는 그러면 그러한 방향적 주의 또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선천적 그런 자동적 주의와 관계없느냐? 익히 그때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주의, 선택적주의 제가 처음 소개할 때 거기 보시면 그 또한 우반구의 전전두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반구라는 것은 좌반구와 달리 이 시야를 얘기하면 안 되죠. 우반구라는 것은 좌반구와 달리 비언어적이고 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분할류 환자를 통해서도 우반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바로 이 주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화살표들이 다 자동적으로 선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반구는 양쪽 다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좌반구는 오른쪽만 주의해라. 그 요번 같은 경우는 대측 지배가 일어나는 거죠. 요 경우에는 뭐 오른쪽 왼쪽 다 되니까 대측 지배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요 경우에는 그죠, 대측 지배, 이것도 대측으로 이게 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기능은 좌반구보다 우반구가 우세하다. 우반구가 손상되면, 그럼 만약에 우반구가 손상되면, 우반구 이 부위가 손상되면, 여기 화살표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주의와 관련된 그런 부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의는 대표적으로 분산신경망적 특성을 띠는 예다라고 제가 주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시상부터 시작해서 두정역, 전두엽, 그리고 그 아래 그 이 부위들과 연결하는 그런 백질까지 포함되어서 주의는 대표적인 분산신경망의 예다, 분산신경망적 기능을 보여주는 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중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두정엽이에요, 두정엽.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두정엽에서 시작하는 거. 두정엽에서 시작된 그러한 자동적 무의식적 주의가 전두엽의 연결과 상호 주고받으면서 우리 앞에 봤던 그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연기를 주고받으면서 바로 그러한 무의식적 주의를 토대로 전전두엽의 작업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주의 기능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다시금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하향적 주의로서 지속적 주의와 선택적 주의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 시작은 여기서는 핵심된 부분은 두정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분산신경망 안에서 중심된 부위는. 그래서 여기서 두정엽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 부위가 망가졌다 하면은 우방부가 손상되면 지금 검은 화살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쪽은 주의 둘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이쪽에는 무시가 일어나는 거야. 우방부가 손상되면 우방부의 두정엽이 손상되면 뭐 좌시야 즉 죄송해요. 우방부가 손상되면 우시야. 이게 오른쪽이죠. 우시야. 오른쪽 왼쪽 헷갈렸어. 이제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죠. 다 거꾸로 엉터리 얘기한 거 아니죠? 예. 우시아. 우시아에만 주의가 되어져요. 어디 의식적 주의까지도 처리가 되어져요. 뭐 자동적 주의를 토대로 해서 의식적 주의까지 처리되죠. 제가 뭐 10번까지는 아니어도 5번 이상 반복할 것 같은데 분트의 말만 기억하시더라도요. 우리가 의식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즉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적 처리 과정의 구성적 산물이다. 바로 이 주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이 의식까지 되어지는 것은 자동적인 그런 주의를 통해서 의식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주의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자, 우방부가 손상되면 왼편에 대한 무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편측무시라는 거. 만약 좌뇌, 오른쪽, 왼쪽 뇌의 두정엽 부분이 망가지면은 무시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왜? 이것이 망가지면은 흰 화살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이 다 양쪽으로 다 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무시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오른편이 망가지면은 오른편이 망가지면은 이쪽 주의 안 되죠. 이쪽 주의 안 되죠. 하지만 왼쪽이 즉 좌뇌가 오른쪽에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있으니까 이쪽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편측무시 또는 반무시, 반만 무시한다 해서 반무시해서 헤미 니글렉트. 헤미가 반이라는 뜻이죠. 니글렉트가 무시고. 그래서 이거 반무시 이렇게도 번역하고 아니면 한쪽만 되어진다 해서 편측무시. 그때 이 편측이라는 것은 왼쪽 어디 내가 처한 이 환경의 왼쪽 부분만 무시가 되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주의 기능의 편재화를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이 그림 설명을 보면 좌방구는 우측 공간에만 주의를 주는 반면에 우방구는 좌우측 공간 모두에 주의를 준다. 그 때문에 주의와 관련된 이 좌우내 방구가 손상되었을 때 바로 편측무시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좌방구가 손상될 때는 오른쪽에 대한 무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무시는 일어나지만 오른쪽 무시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주의의 편재화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왜 그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여기 읽을 거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라는 데서 가져온 책입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무시는 왜 우방구 손상 환자에게만 나타나는가? 우리는 무시가 주로 왜 좌측 두정엽이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죠. 이제 두정엽이라고. 그죠? 우측 두정엽 잠시만요. 제 밑에 조작 좀. 예. 우측 두정엽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지 설명해야 된다. 이런 비대칭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 중이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마르셀 메술람, 이 메술람이라는 사람이 또 신경심리학의 이제 대가인데 메술람은 기발한 이론을 제안했다. 이제 검증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타당성이 일부 있는 이제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이제 이론을 제안하는데 좀 뭐 더 연구를 해보면은 뭐 이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그런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 일이지만 예, 여전히 연구 중인데 이론을 하나 제안했다. 우리는 좌방구가 언어의 다양한 측면에 전문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이거는 우리 그죠 학기 초에 첫씩 거의 초반에 했었죠. 그죠? 언어 중추 베르니케 브로카 양령이 좌방구에 있다. 그것이 언어적 의식적 경험, 자아를 포함한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까지 쭉 맥락을 이어서 얘기를 해왔는데 반면에 우방구는 감정, 우방구는 정서적이라는 얘기는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주의 끝나면 이제 정서를 할 텐데 감정이나
전면적이고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좌반구는 부분적이고 그죠? 구별하고 언어화하고 개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반구는 전면적이고 전체적인 감각 처리에 전문화되어 있다. 앞서 봤어도 좌우뇌가 있을 때 우반구는 그죠? 이 시야의 경우에도 그렇고 처한 환경 전반적인 주의를 주고 있죠. 좌반구는 대척집에서 이쪽만 주의를 두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의미의 전체적 감각. 그리고 이것이 정서와 관련된 이유가 우반구는 뭐 몸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디 아날로그 형태로 실시간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있어서도 바로 주의라는 것이 그죠? 다 전반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서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정서, 감정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나? 예. 메술람은 또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각의 전체론적 성격에 대한 우방구의 역할을 감안하면 금방 본 거죠. 우방구는 왼쪽과 오른쪽의 전체 시야를 통과하는 폭넓은 주목의 탐조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주목이 이제 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탐조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좌방구는 세계의 오른편에 국한된 훨씬 더 작은 탐조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좌방구는 그죠? 이제 분리하고 분별하고 이러한 기능 그리고 그것이 언어와 짝지어져서 이름 짓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그 우방구로부터 넘겨진 자료 중에 미싱한 부분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작화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자아에 있어서도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좌반구는 언어와 같은 다른 것들을 처리하느라 매우 바쁠 것이다. 이런 이색적인 배분의 결과, 즉 기능 편제와의 결과 좌반구가 손상을 입으면 탐조 등을 상실하지만 앞서 봤었죠. 우반구가 그것을 상쇄해 준다. 자, 좌반구는 이쪽에, 우반구는 양쪽에. 그런데 좌반구가 이게 없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 그런데 우반구가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처리하니까 그것이 상쇄해 준다라는 얘기야. 어디 갑니까? 상쇄해 준다. 우방구의 탐조 등은 전체 세계를 비추기 때문이다. 예. 하지만 우방구가 이 비춘다는 얘기는 이제 탐조 등이라는 말이 나와서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고 시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뇌로 입력되어지는 모든 감각들에 다 해당하는 얘기고 바로 우리 몸으로부터 주어지는 고유 감각과 관련된 것도 다 포함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세계를 비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방구가 손상을 입으면 전체적인 탐정등을 상실하고 우방구가 손상되면 이쪽이 다 망가지죠. 그런데 좌방구만 남아 있으니까 이쪽만 주의가 되어지고 즉 자동적 주의를 통해서 의식적 주의까지 되어지고 이쪽은 무시가 되어지는 거죠. 상실하고 좌반구의 탐조등은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없다. 좌반구의 탐조등은 단지 오른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시가 왜 우반구의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서만 나타난지 발견되는지 설명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지우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우방구 두정력 부위가 손상되어서 주의 기능에 있어서 편청무시를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 증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패널이니 그 제가 작동하는 게 네. 좌측 공간 그림 여기 먼저 보시면요. 좌측 공간 무시증 환자. 이게 좌측 공간이 아까 반무시, 편청무시, 왼쪽 무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좌측 공간 무시증 환자의 선 취소 과제를 보면 이 선들이 이렇게 그어 놨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그어 놨어요. 그어 놓고는 여기 있는 선들을 다 뭐요? 취소해 보라. 즉 이게 없애 보라고 한 거야. 없애 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음 이쪽 반은 무시가 일어나니까 즉 왼쪽에 대해서 무시가 일어나니까 이쪽에 있는 것만 다 없앤 거야. 이것이 뭐 의식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식화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주의가 여기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의 곧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의 기능은 기억이라는 기능에 있어서 배외측 전두피질이 주축이 되어지는 자급 기억
자급기억이라는 기능에 있어서 핵심된 기능이다라고 제가 앞선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물론 자급기억이라는 기능은 배회청 말고도 다른 전전두 피질에서도 자급기억과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배회청만 얘기해서 또 그것만 자급기억이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배회척의 배회척 전전두 피질의 자급 기억이 바로 의식적 내용의 생성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여겨지는데 그래서 핵심된 기능이 바로 주의 기능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요? 편청무시 환자 같은 경우에 이쪽 좌측에 왼쪽에 주의가 안 되어지니까 그것이 의식화까지 되어지지 않아서 소위 우리가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선들을 다 지워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오른쪽만 다 지워요. 이쪽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화가 안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 A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여기는 A자를 가지고 동그라미 만들고 여기는 H자를 가지고 E를 만들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뭐 만들어진 이 도형 전체가 뭐 동그라미냐 꽃표냐 뭐 A, B냐 H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지워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반만 지우는 거야. 이 반만. 이쪽 반만. 이쪽 반만, 이쪽 반만, 이쪽 반만. 왜? 왼쪽 무시, 좌측 공간 무시가 일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이 경우에는 이 편청무시 환자들에게 여기는 또 왼쪽 시야 무시라고 했는데 책마다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통일이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편청무시 환자들에게 여기 보여지는 요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라 한 거예요. 요거 보고 그려보세요. 요거 보고 그려보세요 한 거예요. 뭐요? 다 왼쪽이 표현되지 않고 없습니다. 네? 주의가 되지 않아서 자동적 주의가 되지 않아서 의식적 주의까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에 이쪽을 그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보고 그리라면은. 아까 앞서 그렇게 그 도형을 반을 지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형태에 대해서 주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요? 의식적인 소위 우리가 의식에 얘기하는 의식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의도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의도라고 얘기하고 의식을 얘기하는 이것도 그죠? 뭐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유기체가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측정해내고 결국 그렇다면은 행동이란 개념. 제가 말하고 글씨 쓰고 밥 먹고 뛰어다니고 뭐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행동 개념이 뭐 유기체가 하는 모든 것인데 측정할 수 있는 것. 그 개념으로 다룰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바로 주의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해야지만 이걸 따라 그리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이쪽을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왜 이런 행동이 안 일어났죠? 왜 이쪽을 못 그렸죠? 그리는 행동이 왜 안 일어났죠? 바로 뭐요? 자동적인 그런 주의가 편청무시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뭐요? 또 빙산의 일각에 비유하자면 또는 분투의 말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소위 의식적, 의도적 행동이나 또는 경험이라는 것은 다 무의식적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바로 무의식적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뭐 문어도 얼마든지 관찰학습해요. 그런데 관도라는 뭐라 그랬죠? 언어적 의식적인 주의, 파지, 재생, 동기를 통해서 관찰학습이 일어난다. 뭐 인간만을 뭔가 다른 동물과 달리 얘기하지 않으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만큼 그쪽에서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런 사상적 그런 종교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관도라의 관찰학습 연구 논문이 프로이드, 스킨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논문이 제일 많다고 하고 아마 지금도 논문 쓰기 가장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까 봤듯이 학습과 기억의 종류란 종류는 거기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관여하던 할 수 있는 별인들이 한두 개겠어요.
그 어느 변인들이 인제 몇 개 잡아내서 다른 것 컨트롤하고 독립변이, 종속변이 해서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결과야 나오겠죠. 말 그대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구 방법론이나 통계학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변인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관여하고 저것도 관여하고 이것도 관여하고 저것도 이것들끼리 상호작용도 이렇게 시너지 이펙트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행동에 효과를 준다 하는 얘기는 독립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그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적용하기도 그렇고 쉬운 말로 모르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그런 과학적이다 아니면 통계학이 갖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인식론, 인간의 인식 그 한계를 보여주는 또 특성이긴 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세상을 아는 데 있어서는 뭐 그런 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금방 주의 과정 얘기하다가 또 뭐 문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이 경우에는 화가분인데 이분이 왼쪽 시야 무시를 겪었어요. 뭐 오른쪽 두정엽에 뇌졸중이 와서 그죠? 여기 뇌졸중으로 오른쪽 두정엽, 오른쪽 두정엽 부위가 손상되어서 왼쪽 시야를 겪는데 이것이 평생 이렇게 왼쪽 시야 무시를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것들이 점점점점 나아져서 회복하기도 해요. 왜? 바로 분산신경망. 분산신경망은 국소주의와 전체주의의 중간이라 했죠. 뭐 "대부분의 진실은 양극단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분산신경망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신경세포들이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는 중에 그리고 또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그것들을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회복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또 계속 왼쪽 시야 무시, 편측 무시의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어느 만큼 손상되느냐에 따라 그 행동상의 차이는 있겠죠. 이거는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그렇게 분산신경망에 의해서 그런 기능들이 회복되는 중에 그것이 오류가 생긴 것이 우리 생리심리학, 생물심리학 할 때 봤던 환상감과 환상통이 바로 그런 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환상감과 환상통은 뭐 앞선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뇌졸중으로 오른쪽 두정엽 부위가 손상된 예술가가 발병 2개월 후에 그린 그 자화상이다. 자기 얼굴을 뭐 사진을 찍어서 보고 그렸던 아니면 뭐 그죠? 뭐 거울을 보고 그렸던 보니까 여기 뭐요? 왼쪽 이만큼 없어요. 이 배경도 없어요, 배경도. 왼쪽 무시가 일어나는 거죠. 특히 캔버스 왼쪽 면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근데 9개월이 지나나 자화상을 그려 보니까 좀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왼쪽은 아직도 뭔가 이제 생략된 채 섬세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 남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회복된 경우인데 요것도 또 편측 무시 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왼쪽 면무시 또 인제 편측무시가 될 텐데 그죠? 편측무시가 될 텐데 인제 여기 또 반측무시라 그랬어요. 저는 인제 아까 반무시해서 헤미 니글렉트를 했는데 또는 레트럴 니글렉트라고 얘기해요. 레트럴 니글렉트. 레트럴이 측면 이런 뜻이죠. 그때 이 레트럴은 왼쪽을 얘기하니까 이걸 뭡니까 레프트 니글렉트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레프트 니글렉트 이렇게 쓰는 건 못 봤어요. 레트럴 니글렉트 그리고 헤미 니글렉트 뭐 이렇게는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환자가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만 치우쳤죠. 왜? 이쪽에 대해서는 무시가 일어나니까. 그죠? 무시가 일어나니까 이쪽에만 치우쳤고 왼쪽 공간에는 글을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시로 제시된 그림을 모사하는 과정 이 경우도 모사하는 거예요. 뭘? 이걸 보고 따라 그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따라 그리는 거예요. 앞의 경우가 동일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예를 가능한 한 보여드리려고 비슷비슷한 거 가져왔는데 이 경우에도 그림을 그리면은 그죠? 왼쪽이 무시돼 있어요. 이렇게 왼쪽이. 그죠? 이 경우에 좀 몸은 왜 이렇게 그죠?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 이것도 무시가 일어나서 이렇게만 그리고 어 그죠? 이렇게 그려야지 왜 몸은 왜 동그라미가 다 돼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앞서 봤던 시계의 경우도 그렇고 이 동그라미 이것은 자동화되어서 하나의 행동으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그렇게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자, 이 경우. 자, 이것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꽃을 그죠? 반만 그린 경우인데 앞의 경우에는 뭐 보고 그렸죠. 이 경우 자 시계도 나와 있습니다. 시계도 앞의 경우에는 보고 그렸죠. 이 경우는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뭐 무시 환자 즉 편측 무시 환자한테 꽃을 당신이 생각한 꽃을 하나 그려 보라. 이 꽃이 뭐 저 꽃에 대해서 아는 바 하나도 없는데 해바라기하고 진달래밖에 모르는데 이 꽃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무엇 어떠어떠한 꽃을 그려 보세요 한 거예요.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뭐 자기 이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위 의식적 기억의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 하는데도 반이 없어요. 반이 없어요. 아까 이 동그라미나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하나의 자동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이 꽃잎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없어요. 뭐요? 단순히 외부의 어떤 자극을 감각하는 해서 그것이 주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식화되어지는 거기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내적인 그러한 의식적 처리에 있어서도 무시가 되어진다는 거. 이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요? 기억해서 그려 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이쪽 반이 없죠. 그래서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단지 보여지는 것만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을 다 포함해서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적으로 소위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러한 정보도 의식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주의라는 것이 관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결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곧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무시 환자가 그린 그림이다. 꽃의 왼쪽이 없다. 많은 무시 환자들은 눈을 감고 기억에 의존해 그림을 그릴 때도 꽃의 반쪽만 그린다. 이는 환자가 내적인 꽃의 그림에 대해서도 그 왼편을 읽는다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꽃을 그 글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그걸 보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것들을 의식화하는 데도 이제 이 주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다음 또 보시면 뭐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뭐 욕심이 많아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무시 환자가 익히 자기가 익숙한 그러한 거리를 회상해내는 거야. 여기 보시면 성당이 있고 이게 뭐 그 무시 환자가 사는 큰 동네 인제 중심된 어떤 그런 지역인가 봐요. 여기 성당이 있고 이 무시 환자가 여기 서 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여 고표 있는 여기 서 있단 말이야. 예. 제가 좀 잘못했으니까 지우겠어요. 자, 여기 성당이 있고 여기 서 있단 말이야. 서 있는데 여기 서서 당신이 기억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보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도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서 당신이 익히 잘 아는 그 동네에서 성당을 마주 보고 있는 중에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주변 건물들을 다 얘기해 보라요. 다 얘기해 보라는데 주로 뭐예요? 이 왼쪽이죠. 오른쪽의 경우도 몇 개 있지만 그죠? 이 오른쪽의 경우 왜 몇 개 있어? 저도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반창고시를 하지만 이것이 칼로 모자라듯이 딱 그렇게 나뉘는 건 아니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예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내용 요 몇 가지 예외 때문에 지금까지 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오류가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로 오른쪽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다시 뭐냐면은 당신이 그러면 성당을 던지고 여기에 써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기억할 수 있는 건물들을 다 얘기해 보라는데 다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이쪽을 보고 서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뭐 오른쪽만 얘기해요. 왜? 왼쪽에 대해서 무시가 일어난 거죠. 이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왼쪽 맞죠? 무시가 일어났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왼쪽이 무시가 일어난 거야.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기억이라는 내적인 그러한 경험에 있어서도 그것이 의식화되어지는데 주의라는 기능이 밑받침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지약과 그의 동료들의 실험 결과다. A는 반측 무시증 환자가 성당과 마주보는 위치에 서 있다고 가정한 다음 생각나는 건물이나 장소를 반응한 결과를 나타내고 B는 성당 앞 계단에 앉아 있다고 가정한 다음 반응한 결과를 나타낸다. 검은 점은 환자가 기억해낸 건물 및 장소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검은 점이 아니라 이게 그죠?
검은 점이 아니라 이게 빨간 점이라 해야 되는데 뭐 출판 때 오류가 있었나 봐요. 빨간 점은 환자가 기억해낸 건물 및 장소를 표시한 것이다. 환자의 왼쪽 면에 위치한 장소 및 건물보다 오른쪽 면에 위치한 장소 및 건물을 훨씬 더 많이 기억했다. 그렇죠. 왼쪽에 대해서는 무시가 일어나니까 바로 반청 무시가 일어나니까 이 결과는 반청 무시증이 감각,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감각의 기억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쪽에 있었을 때 만약에 이쪽을 무시했다면은 이쪽으로 봤을 때도 이쪽을 무시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감각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의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편청무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가 다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이제 또 봅시다. 이 강아지가 지금 어떤 이유로 오른쪽 내 우방구에 바로 주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종양이 생겼어요. 자, 이 개는 우방구 뇌종양이 있었고 그러면 이 녀석은 뭐예요? 왼쪽에 대해서 무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대척성 무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경우에는 아마 lateral neglect를 번역한 것 같아요. 뭐 원어가 없어서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아까 lateral neglect 또는 hemi neglect 뭐 left neglect나 제가 아직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데 left hand neglect라고 제가 읽어본 적이 있나? 그건 기억이 희미하고 어쨌든 다 동일한 걸 얘기하는데 그럼 이 녀석이 여기 접시에다 밥을 주면은 어떻게 먹겠어요? 바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쪽은 무시가 되어서 먹지 않고 이쪽만 홀라당 다 먹은 거예요. 접시 오른쪽의 음식만을 먹으며 왼쪽 음식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시를 이렇게 뺑 돌리면 접시를 이렇게 돌리면 만약에 지금 접시를 돌리면 그 음식이 뭐 이렇게 두어지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뭐 또 이쪽 반만 다 먹어요. 그 이쪽만 남겨요. 예. 요런 식으로 남겨요. 그럼 요걸 또 이렇게 저쪽으로 돌리면 이 녀석이 어 이렇게 되면 또 요쪽만 다 먹고 또 남겨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아니면 이걸 반대로 이쪽으로 돌렸다면은 음식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쪽만 먹고 이쪽만 남기겠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앞서 봤던 그런 뭡니까 편청무시로서 꽃그림을 반 그렸던 그 사람의 예를 보면은 이것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에서 가져온 예인데 그 여자분은 이렇게 화장을 하면은 립스틱도 어디만 그릴까요? 반만 그려요. 그래서 거울에 보여지는 장면에 왼쪽 무시가 되어지니까 립스틱을 바르면 뭐죠? 오른쪽 반만 바르겠죠. 그 빗질도 오른쪽만 하고 눈 화장도 화장도 반만 해요. 근데 바로 그분이 음식을 먹는데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여자분이는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알아요. 음식이 어떤 게 나왔는지 알고 그리고 음식을 다 먹으려면 왼쪽을 봐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녀는 왼쪽을 쳐다보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요? 동기가 안 생긴다는 거죠. 동기가. 이 주의라는 것이 결국 그죠? 동기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또 관찰학습 얘기합니다. 관찰학습 같은 경우에 그죠? 주의, 파지, 재생, 동기 이 과정을 거쳐서 관찰학습이 되어진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치지 못하면 관찰학습이라는 것은 제대로 안 일어난다는 것이 관도라의 생각이에요. 저는 반도라라고 안 하고 관도라라고 할래요. 자, 반도라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이러한 자동적 주의, 동물에게서도 지금 확인되어진 이런 자동적 주의를 통하지 않고는 동기라는 것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찰학습이 얘기하는 이 동기라는 것이 이러한 의식적 주의를 과정을 통해서 언어적 주의를 통해서 이 관찰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타당한 얘기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음. 관찰학습 너무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관찰학습이 행동과는 관계없이 소위 정신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동물에게서 구별되는 고유한 인간에게서만 일어나는 학습이다라고 인지심리학이나 개론에서 행동주의를 근거로 한 학습심리학을 비판할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많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녀는 왼편으로 쳐다보기도 싫어한다. 동기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내린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왜?
오른쪽 뇌가 두정엽 부위가 망가졌으니까 이 두정엽은 뭐와 관련되죠? 지금 주의와 관련돼서 하고 있지만 이 두정엽이 대표적인 기능이 뭐예요? 바로 체감각이죠. 체감각 피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감각이 망가져도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없고 운동이 망가져도 감각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다. 아주 단순한 어떤 움직임을 한다 할 때도 그 움직임과 관련된 체감각 정보가 끊임없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시각이나 청각 이런 감각들도 보조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정확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망가지든 체감각이 망가지든 둘 다 망가진 경우에는 말할 필요 없고 체감각이 망가지더라도 정상적인 운동이 안 일어나는 마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자 지금 두정엽이 망가지는데 지금 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정엽이 대표적인 게 체감각이에요. 바로 뭐예요? 이 주의가 체감각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체감각은 뭘로부터 시작하는죠? 몸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몸은 뭐 정서의 토대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바로 주의라는 것도 몸의 변화 상태라는 이모션이라는 큰 개념하에서 시작되어진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는 뭐 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감정이 아니라 제가 익히 쭉 얘기했던 그 정서라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면서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제가 강조를 하고 했고 하는 것이고 바로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그리고 데카르트 그리고 초기의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비판받을 만하죠 행동주의가. 그때는 왜? 선천적인 기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인지주의가 이것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왜? 그 이원론적 전통에서는 이 몸을 통한 정서라는 것은 이것은 더럽고 비천하고 불합리하고 그죠? 다른 동물들에게만 동물들과 공유하는 인간의 그런 더러운 부분이고 이런 몸이란 것은 언제든지 채찍질을 해 가지고 그죠? 잘 다스려서 이것이 뭐 몸에 임하여 있는 이원론의 영혼이란 것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는 이 몸은 벗어 던지고 이 영혼만 어디 이데아의 세계에 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서양한 것이 다 있어요. 뭐 극락이라느니 환원주의라느니 그리고 윤회라느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생각의 뿌리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불교에 있어서도 시달타는 이런 극락이니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아마 후대에 그런 뭐 불교를 종교화시키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들은 바도 있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실제를 모르는 그죠? 사실을 모르는 팩트를 모르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좌반구의 그런 자기 기만적이고 그런 작화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사상, 이원론적 생각 사상도 그렇고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종교라는 것의 근본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제 생각이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여자분은 다시 돌아가서 휠체어를 어떡합니까? 오른쪽으로 450도씩 조금씩 돌려요. 오른쪽으로. 자, 이분이 인제 뭐 접시에 예를 들어서 뭐 피자가 나왔다 합시다. 피자가 있는데 이분이 드시면은 이 강아지의 경우처럼 이쪽만 드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피자가 나왔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왼편을 봐야 하는 것도 알지만 그 왼편을 보려고 하는 동기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휠체어를 타고 여기 인제 앉아 있을 텐데 휠체어를 타고 오른쪽으로 360 도가 아니라 340도 정도 돌면은 요것이 뭐 요만큼이 쪼금 드러나는 거야. 그 요만큼 먹고 또 쪼금 드러나면 요만큼 먹고, 요만큼 먹고, 요만큼 계속 이런 식으로 먹는 거야. 결국은 쪼금이라도 남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340 도쯤 돌려서 남아 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녀는 왼쪽으로 쪼금만 그럴 필요 없이 이쪽으로 쪼금만 고개를 돌리면 그죠? 휠체어 타고 빙빙 돌 거 뭐 있어요. 그죠? 지금 음식을 밥만 먹었다면은 이쪽으로 쪼금만 시선을 돌리면 몸을 돌리면은 될 텐데 그녀는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면 된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즉 뭐요? 의도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의식적인 경험이 안 생긴다죠. 뭐 때문에? 자동적 주의 때문에. 근데 이 주의가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오른쪽 두정력과 관련되고 두정력은 대표적인 기능이 체감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왼쪽과 달리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몸으로부터 시작된 정보가 즉 결국은 뭐 좌반구의 대외측 전전두 피질까지 갈 때는
걸러지고 필터 되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우방구는 몸과 아날로그에 아날로그적으로 연결되어서 항상 밀접하게 연결됐다 했죠. 바로 이 우방구의 오른쪽이 망가지면 이 주의기능이 망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체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 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뭐 몸으로부터 시작하고 의식이니 의도라는 것도 몸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뭐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안 생기고 그리고 왼쪽을 쳐다봐야겠다는 동기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서와 동기라는 개념 없애버리고 정서로 다 얘기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동기라는 개념도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거울 인식 불능증. 바로 이 여자분이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 인제 앉아서 휠체어에 인제 앉아 있을 텐데 뭐 제가 서 있는 그림을 보죠. 보면은 자기가 여기 비칠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왼쪽에 있는 어떤 이런 대상을 인식하지 못해요, 편청부시니까. 그럼 거울에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어떤 이 대상이 비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이 거울을 이 거울을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거울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요렇게 써 있고 여기에 어떤 대상이 별표로 있다 합시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편청무시니까 왼쪽에 대해서 무시돼서 이것 때문에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거울을 여기다 빼딱하게 제가 정면으로 아까 그렸는데 인제 잘못 그렸는데 거울을 요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 비칠 테고 그죠? 자기 모습이 비칠 테고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지니까 이쪽 손이 이제 비칠 테고 별이 요쯤 요렇게 그죠? 요쯤 요렇게 비치겠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뭐 좌측에 대해서 무시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인식이 안 돼요. 그렇지만 거울로 비춘다면은 이 거울에 비춰지는 이 대상은 오른편에 있으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인식이 되겠죠. 말 그대로 주의가 되어지고 뭐 동기니 그죠? 의식이니 이런 경험, 의도니 이런 것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그러면은 이 보여지는 이 대상을 잡아 보라 그래요. 잡아 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아 이거는 지금 볼 수 있으니까 자기 거울상에 지금 여기 제가 별로 표시한 이 대상을 보고 인식해요. 있다는 건 인식해요. 그럼 이걸 잡아 보라 그래요. 잡아 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건 거울상이니까 그죠? 뭐 어느 손이든 간에 이걸 가지고 이쪽을 더듬어서 잡아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잡냐면은 이 거울을 더듬어요. 거울에 이 대상을 잡으면 잡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반사되어서 보이는 것인데. 그죠? 반사되어져서 보이는 것인데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울을 더듬다가 안 되니까 이 손을 거울 뒤로 옮겨서 거울 뒤쪽에서 이 대상을 찾아요. 바로 거울 인식 불능증. 이걸 거울 인식 불능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울상에 비춰지는 왼쪽 대상이 이제 이게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 거울상이니까 이 대상이 그죠? 인식은 돼요. 아까 이 개가 먹이를 먹거나 아까 이 여자분이 뭐 음식을 먹는 경우와 달리 이제 이 대상은 인식은 하는데 이 대상을 잡아 보라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거울이니까 만약 이쪽에서 그죠? 더듬어서 찾는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행동이 안 나오고 거울을 더듬는다든지 거울 뒤쪽을 찾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보여지는 이 반사된 이 대상이 별표가 이 왼쪽에 거울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비춰진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쪽 오른쪽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편측무시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뭐 운동도 그렇고 앞서 봤지만 그죠? 왼쪽으로 돌기도 싫어하고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다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한 동기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그죠? 안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뭐요? 이 거울이라 생각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것도 그냥 왼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이라 생각하는 거죠. 거울이라 생각한다면은 이 별표 대상을 이쪽에서 찾아야 될 텐데 이것 또한 뭐 거울이 아니라 또 다른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어떤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거울을 자꾸 더듬고 더듬어도 안 잡히니까 거울 뒤쪽에 가서 막 찾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요. 이게 편층무치 환자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자, 요 경우 요건 제가 지금 직접 그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린 건데 뭐 얼추 잘 그렸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이걸 지금 어 음 자, 이걸 지금 조금 전에 그런 편층무시 환자한테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아래 위로 똑같이 이렇게 이 그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쪽만, 이쪽만 인식하겠죠. 이쪽만 인식하겠죠. 왜? 이쪽은 편층무치에 의해서 의식하지 못하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분들한테 물어봐요. "이 두 집이 똑같습니까?" 하면은 "똑같다." 그래요.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하면 "다른 점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요 좀 이거 지붕 모양이 좀 다르고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똑같이 못 그렸는데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물으면 똑같다 그래요. 그런데 물어요. "어떤 집에 살고 싶냐."고 물어봐요. "어떤 집에 살고 싶냐?"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집에 살고 싶다."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 "이 집에 살고 싶다." 그래요. 이 집에. "이 집에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요. 이 그림이 뭐죠? 제가 제대로 그렸다면 제가 뭐 그 이미지가 있으면 어디서 이제 캡처나 스캔을 해놓을 텐데 없어서 제가 뭐 대충 뭐 최대한 그린다고 그려 봤는데 이 집이 뭐죠 결국?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무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정보 처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주의 기능이 망가져서 불났다는 걸 몰라요. 이 부분만 의식화된 행동이나 의식적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집이 똑같냐?"라고 언어적으로 물어보면 "똑같다." 그래요. "다른 점이 있냐?"고 물으면 "다른 점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느 집에 살고 싶냐?" 하면은 "이 집에 살고 싶지 이 집에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요. 왜? 불이 났기 때문에. 결국 뭐죠? 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어서 어떻게 바로 이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이 처리는 어떻게 일어났죠? 바로 이 두 집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고 이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판단, 의사결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났어요. 바로 뭐 이 정보가 정서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데 제가 너무 많이 낙서를 해 가지고 이건 뭐 필기가 아니라 그냥 낙서인데 그죠? 무의식적인 정서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의식적으로 좌뇌가 배외측 전전두 피질에서 자급 기억이라는 기능을 통해 주의 기능이라는 것을 통해 바로 언어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몸으로 시작된 정서 처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하게 된 뭐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죠? "뭐뭐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그것 때문이야." 얘기할 때는 그건 다 좌뇌가 만들어내는 이유이지 설명이지 예 작화이지 실제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원인은 바로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의식적인 정서 처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뇌, 왼쪽 뇌인데 지금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편층무시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또 낙서 필기가 아니라 낙서인데 낙상을 지어 보면은 이 경우에는 왼쪽 뇌가 예 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불이 나는 이 부분에 해당할 텐데 이것이 지금 이쪽으로 그죠? 오른쪽 뇌 시야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시야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그 분리뇌 할 때 그 부분까지 설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안구가 둘이 요렇게 있으면은 바로 그 중심화 우리가 뭘 쳐다볼 때 초점이 맞춰지는 중심화를 기준으로 이쪽 반은
이쪽 반이 이렇게 투사되어지고, 그리고 이쪽 반은 이렇게 투사되어지고, 그리고 이 중심화 초점이 잡혀지는 망막에서의 오목한 부분, 그 반은, 이쪽 반은 이쪽이, 그리고 이쪽 반은 이쪽이 이렇게 투사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뇌에 들어가면은 1차 시각 피질에 바로 요 A라고 하면 A는 이쪽에, B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주위는 이쪽이 망고져서 이쪽이 무시가 되어지는데, 이쪽 화면이 어디 이 양눈에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 들어가서는 이 시각 피질로 들어가서 이것이 뭐 바로 편도체라는 정서 중에서 특히 불안, 공포, 즉 우리 생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노출된 자극이 우리 생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편도체로 뭐 이 시각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편도체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요? 이 집에서는 살기 싫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것 보시면요. 자, 여기 뭐 낙서가 있는데 이게 안 지워지는 것 같고, 이거는 볼까요? 잠시만 제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아, 안 지워지는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것도 살펴보면 이것이 양측 전두엽에, 그중에서도 전전두엽이 되겠죠. 음. 그리고 우방구 기능 장애를 시사한다는 거예요. 성인의 ADHD의 경우 양측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그리고 우방구 손상된 아이들에게서 ADHD 발병률이 높고, 그리고 ADHD 아동의 경우에 이제까지 봤던 그런 편청무시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방구의 주의 기능. 우리 주의 기능 할 때 방향적 주의, 그리고 선택적 주의, 지속적 주의 했는데, 방향적 주의는 뭐? 우방구 두정엽과, 그리고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는 전전두와 관련되어지는데, 그 되어지는데 어디? 오른쪽 우방구와 관련된다 했죠. 바로 ADHD 아동이 편청무시를 많이 보이고, 즉 우방구 주의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적 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방구 손상 아동이 있는 경우에 ADHD, 즉 의식적으로 선택적으로 지속적으로 하향식 주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ADHD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있다면 그것이 뭐 우방구 손상인 경우에 ADHD가 높다는 얘기는 그 출발이 어디? 바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우방구의 두정엽을 통한 방향적 주의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ADHD를 보니까 전전두 피질의 대사가 낮더라라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아동의 경우에도 전전두 피질의 대사를 측정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 확인한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동의 전전두 피질 대사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요 성인의 경우를 올려놓은 거예요. 결국 다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 주의는 세 종류로 나뉜다 해서 방향, 선택적 주의, 지속적 주의 나누면서 봤던 그것들이 지금 ADHD와 관련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선택적 주의든 지속적 주의도 그때 봤을 때 전전두 피질 중에서도 우방구와 이것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통해 볼 때 결국은 이 ADHD도 그렇고 앞서 봤던 편청무시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주의라는 것은 의식적 경험까지 가능하게 한 주의라는 것은 결국 우방구의 그런 자동적 무의식적 주의라는 이름의 주의라고 이름 붙인 그런 기능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오늘 주의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관찰학습에 관해서 좀 많은 시간 같이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